강렬한 원색과 보색 대비, 자유롭고 거친 붓터치가 매력인 이러한 그림들은 야수파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감각적인 드로잉과 푸른색에 꼴라주는 카페, 레스토랑, 홈 인테리어 소품으로 우리 삶에서도 친숙한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 모두 만들어낸 사람은 20세기 야수파의 대표적인 화가 마티스입니다. 마티스는 라이벌인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합니다. 마티스는 1869년 프랑스 북부 카토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심한 맹장염으로 입원을 하던 중 어머니께서 주신 미술도구로 그림에 흥미를 붙여 뒤늦게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초반 작품들은 미술학교의 딱딱한 교육 방식 때문인지 그림 실력은 늘었지만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고흐, 고갱, 세잔 등 후기 인상파에 열광하던 젊은 미술가들과 더불어 마티스도 그의 영향을 받아 특히 세잔의 그림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세잔의 그림은 언뜻 보면 평범한 정물화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잔은 원근법을 무시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 피사체를 그림에 담았어요. 처음에는 세잔의 화풍을 따라서, 다음에는 신인상주의 쇠라와 포시니악의 전묘화법으로 마티스는 그의 화풍을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들로부터 큰 영감을 받아 쇠라와 포시니악이 위원으로 있는 독립예술가협회에 출품한 작품이 사치 고요쾌락입니다. 작품 사치 고요쾌락은 남프랑스 생트로페에서 풍요로운 자연을 만끽하는 여름을 보냈던 마티스는 그 여름의 경험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마티스는 왜 화가들은 원색을 사용하길 꺼리지? 왜 눈에 보이는 색만 묘사하는 걸까? 의문을 품으며 그 많은 화풍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이 야수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해요. 1905년 아내를 모델로 그린 모자르슨 여인은 마티스의 야수파 화풍이 시작되는 그림이라고 해요. 초상화의 구도 자체는 평범하지만 색채는 있는 그대로의 피부색을 표현한 게 아닌 알록달록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거친 붓터치로 화가의 감정에 따라 색을 재창조했습니다. 이 작품을 발표할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이 작품을 계기로 야수파인 마티스를 따르는 동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평가인 루이 보크살은 이러한 작품들을 보고 마치 야수처럼 포악하고 거칠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의 색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강렬한 색을 사용하는 화가들을 야수에 빗대어 조롱한 것인데요. 야수파 화가들은 야수라는 비아냥거림을 칭찬으로 받아들여 호비즘이라고 불리는 야수파 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마티스의 라이벌로 꼽는 피카소의 등장은 야수파를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세잔은 자연을 원기둥, 부, 원뿔처럼 단순한 형태로도 해석을 했는데요. 피카소는 이에 영향을 받아 기하학적인 단위로 쪼갠 피사체들을 캔버스에 재배치했어요. 피카소 또한 세잔의 아이디어로부터 영감을 받아 입체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피카소가 인간의 신체를 쪼개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캔버스에 재조립한 1907년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은 파리 미술계를 크게 뒤흔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야수파를 추종하는 화가들이 야수파에서 입체파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의 표현주의자들은 마티스의 내면에서 뿜어 나오는 원색의 색채 사용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적용하는 많은 화가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마티스는 창조성을 상실한 것에 대해 슬럼프를 겪고 새로운 영감을 받기 위해 여러 나라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 강렬한 색채를 가진 이슬라 양탄자와 아람브라 궁전이 새겨진 매혹적인 패턴의 장식 무늬 등에 매료되기도 하는데요. 이후에는 마티스의 그림 속 배경에서 아라베스크의 문양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마티스는 오달리스크 소재로도 여러 작품들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오달리스크는 터키 궁전에서 시중을 드는 하렘의 여인을 뜻하는 단어로 앵그르와 부셰, 마네의 오달리스크 그림들도 남아있어요. 다른 화가들이 그렸던 오달리스크 작품과는 달리 마티스의 오달리스크 작품들은 아라베스크 무늬가 여인을 압도하여 이슬람의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 독특한 오달리스크 작품들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티스의 새로운 독창성으로 피카소가 형태의 해방을 이끌었다면 마티스는 세계 해방을 주도했다고 평가합니다. 피카소는 마티스를 두고 그의 뱃속에는 태양이 들어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천재였던 피카소마저 마티스의 다채롭고 찬란한 색채 감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마티스는 내가 꿈꾸는 미술이란 노동자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머리를 눕힐 수 있는 안락 의자 같은 작품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삶의 기쁨이라는 작품은 빨강, 노랑, 초록을 사용해 꽃과 대화하는 춤을 추는 사람이 가득한 낙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후 마티스는 1910년 후반 프랑스 남부 니스로 내려가 안락 의자처럼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하던 와중 1941년 72세의 나이에 12지장암, 2번의 폐색 전증을 겪으며 수술 후 유화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마티스는 이젤 앞에서 앉기도 힘들어지자 누워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다고 해요. 이렇게 단순화된 드로잉과 종이 오리기인 컷아웃 작품들을 선보이며 야수파에 이어 그의 새로운 화풍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티스의 컷아웃 대표적인 작품은 푸른 누드 시리즈입니다. 푸른 누드는 단순해 보이지만 계속 보고 있으면 움직이는 것처럼 운동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관절마다 조각을 내어 하얀 라인처럼 비어가면서 붙인 게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평생에 걸친 마티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대표했던 색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야수파를 대표하는 색은 붉은색이고 컷아웃을 대표하는 색은 푸른색입니다. 마티스 취미가 곤충 소집이었는데 특히 나비 소집을 좋아했다고 해요. 모르포 나비를 좋아해 그 나비의 색인 푸른색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마티스의 단순하면서도 감각적인 드로잉 작품들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드로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라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검은 선의 두께와 여백까지 다 신경을 쓰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그림을 수백 번 연습하고 몸에 익히고 눈을 감고 그렸다고 해요. 이 드로잉을 할 때 영감을 얻은 게 동양의 서예라고 합니다. 당시 마티스의 작업실에도 서예가 걸려 있었다고 하네요. 노년의 나이에 마티스의 자기 생애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로사니오 성당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간병인이었던 자크 마리 소녀의 부탁을 받아 1948년부터 4년에 걸쳐 프랑스 방스에 위치한 로사니오 성당의 평면의 설계부터 스테인드 글라스와 실내 벽화 장식,
사제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마티스가 관여해 완성했다고 합니다. 마티스는 이 성당을 디자인할 때 태양빛은 노란색, 자연을 상징하는 초록색, 바다와 하늘을 뜻하는 파란색, 세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해요. 태양빛으로 만들어낸 이 세 가지 색만으로도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어 굳이 내부의 색을 칠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이 악화되어 성당 오픈식에 참석하지 못한 마티스는 편지를 통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고민과 근심을 내려놓고 치유를 받길 원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 성당을 자신의 생애 최고의 역작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티스는 1954년 8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는 마티스의 야수파의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대강렬한 색채는 가끔 무기력한 우리에게 힘을 내라며 생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후 그의 드로잉과 꼴라주 작품들은 절제미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가 평생을 불태운 예술 혼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에게 힐링이 되고 있어요.